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눈에 들어온 장면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한강뷰 레지던스로 향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문이 닫히고 불빛이 번져나오는 창가에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 그 장면 하나로도 충분히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15년의 시간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결혼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반지 상자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더는 의미가 없었다. 그날은 약속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배신으로 기록되는 날이 되어버렸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의 갈등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지고 또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용서일까? 혹은 철저한 파멸일까? 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의 웃음은 연극이었고 그녀 곁에 있던 남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두 사람의 비밀은 이제 증거로 드러났고 나는 그 증거를 무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법과 절차 그리고 냉정한 판단만이 내가 택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가 마지막까지 독자들을 붙잡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2, 이름은 박현우다.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지은이를 처음 만난 건 오래전 친구의 소개 자리였다. 첫인상만 놓고 보면 내 성격과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말재주는 서툴렀지만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성실하고 정직했다. 그런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당시 우리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 결혼 반지도 단순한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더 좋은 반지를 꼭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살아왔다. 그리고 결혼 15주년을 앞두고 마침내 잠실 롯데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 반지를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설레고 벅찼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다. 그러나 그날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눈에 들어온 장면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한강뷰 레지던스로 향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문이 닫히고 불빛이 번져나오는 창가에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 그 장면 하나로도 충분히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반지 상자를 끝내 열지 못했다. 결혼 15주년, 원래는 약속을 지키는 날이어야 했던 그날은 배신으로 무너진 기념일이 되어버렸다. 지은이는 오후에 회의가 있어 늦게 들어올 거라 말했지만 나는 이미 흥신소의 보고와 내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평온한 미소가 나에겐 차갑게 느껴졌다.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배신의 증거로 다가왔다. 집 안에 들어섰을 때 거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 무겁고 낯설었다. 지은이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다녀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나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표정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서랍 속에는 여전히 준비했던 반지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결혼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날이었지만 이제 그날은 축복이 아니라 배신이 겹쳐진 날로 남았다. 웃음 대신 고요가, 약속 대신 의심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이어졌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수고했어라는 말을 건네는 아내.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다.
대화는 피로한 몇 마디로 끝났고 나는 의도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수록 예전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함께 갔던 분식집의 떡볶이와 순대, 신혼 초 매일 저녁마다 함께 먹던 김치찌개, 언젠가 더 좋은 반지를 꼭 사줄게라며 서로를 웃게 만들던 순간들.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과 겹쳐 내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지은이는 금요일 밤마다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일요일이면 여자들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모두 변명이라는 것을. 나는 혼자 불안 속에 갇히지 않았다. GPS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흥신소의 보고서. 모든 조각이 하나하나 쌓여 결국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욕실 선반 위에 두었던 내 휴대폰을 그녀가 흘끗 본 듯했다. 화면에 잠깐 뜬 알림, 흥신소. 그 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피했고 나 역시 모른 척했다. 며칠 뒤에도 나는 변함없이 차갑게 굴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었다. 나는 기다렸다. 마지막 한 장의 결정적 증거가 모일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왔다. 지은이가 친구 만난다며 집을 나선 저녁, 나는 흥신소 조사원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았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모습, 카페에서 남자와 마주 앉아 웃는 장면, 그리고 한강뷰 레지던스 로비에서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오는 두 사람. 사진 속에는 웃음과 손길, 그리고 그들의 밀착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굳혀갔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검은색으로 판정. 내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오히려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히 농담을 던지고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일 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피했고 대화는 짧게 끝냈다. 지은이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지 않을래? 요즘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조금은 기분 전환이 될까 해서. 그녀가 말한 다 같이라는 건 대학 시절부터 함께 어울리던 두 사람을 뜻했다. 한 명은 여자친구 이소영,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자 지금 그녀와 부정을 이어온 최태민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겉으로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사실 그 제안이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했고 흥신소 보고서도 정리해 두었다. 날짜, 시간, 장소, 사진.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증거였다. 따라서 이번 모임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내가 직접 준비한 종지부였다. 약속된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이 먼저 들어섰다. 밝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그 뒤로 최태민이 들어왔다. 긴장감이 묻어나는 얼굴로 현관을 지나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뭔가 이미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다. 웃지 않았다. 지은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반겼고 최태민은 준비해온 소주와 안주꾸러미를 내밀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회사 이야기, 옛 추억, 가벼운 농담들. 이소영은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내 귀에는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만 들렸다. 마치 곧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처럼. 지은이는 억지로 웃으며 따라갔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보였다.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의 억지 웃음 하나하나가 더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팸플릿에 이소영의 시선이 멈췄다. 이거 내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지은이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다. 최태민도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진짜네. 언제 산 거야? 서프라이즈야. 지은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싶지 않아?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꽂혔다. 이소영의 눈은 의문으로 크게 흔들렸고 지은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최태민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이미 승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은이는 처음으로 웃음을 잃었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태민은 괜히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피했고 이소영은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첫 장에는 그날 오전의 쇼핑몰 풍경, 두 번째 장에는 카페에서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 마지막 장에는 한강뷰 레지던스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간판, 신문 헤드라인, 날짜 모두 선명했다. 나는 차갑게 날짜와 시간을 읽어 내려갔다. 11월 3일 오후 2시 잠실 롯데백화점 2층.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지은이의 얼굴빛은 키가 다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고 최태민은 무언가 들킨 학생처럼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였다. 이소영은 눈을 크게 뜨며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나는 눈앞에 놓인 사진보다 오래된 기억이 먼저 떠올랐다. 결혼기념일마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겨울이면 장갑 낀 손에 초라한 꽃다발을 들려주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 그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속 낯선 웃음과 겹쳐지며 더 잔인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행복이라 믿었던 순간이 결국 배신으로 이어지는 전조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듯했다. 나는 봉투에서 사진을 한 장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쇼핑몰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장면, 그리고 한강뷰 레지던스 로비에서 팔짱을 낀 모습. 사진마다 간판, 신문 헤드라인, 날짜가 뚜렷했다. 우연이라 우길 여지는 없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지은이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내 스마트폰을 붙잡으려 했다. 돌려줘. 나는 단호하게 손을 막으며 빼앗아 들었다. 나중에 돌려줄게. 이미 모든 건 PC에 옮겨놨어. 대화 기록, 이미지, 결제 내역까지.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장난이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비웃듯 말했다. 장난. 이게 내 변명이야?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끌어올리며 변명했다. 아니야, 그때는 그냥 우연이었어. 한 번뿐이었어. 나는 다시 사진 더미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여러 날짜가 찍힌 장면들이었다. 같은 호텔, 같은 로비, 같은 복장. 반복되는 출입 기록이 증거처럼 쌓여 있었다. 지은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처졌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식탁 위 술잔 속 소주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식어갔다. 그 순간 이소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진짜였어.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건 다 거짓이었어?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최태민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봤다. 기억나? 결혼식장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현우야, 아내 잘 부탁해라. 내가 그렇게 건배했던 그 입으로 결국 이런 짓을 했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만 울렸다. 나는 다시 지은이를 바라봤다. 내 말대로 마음은 나한테 있었다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친구랑 호텔을 드나들었어? 대단하다. 그렇게 영리하게 거짓말을 이어가다니. 지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심은 당신이야. 그냥 순간적으로 외로워서.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외로움, 순간적인 실수, 몇 번을 반복했는데 아직도 실수라고 하겠어?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방 안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좋아. 내가 선택한 길이다. 실수가 아니야.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다. 그 순간 이소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다. 태민아, 넌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에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있던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지은은 무너진 얼굴로 흐끼고 있었고 최태민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이소영은 분노와 충격에 몸을 떨고 있었다. 거실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무대였다. 따뜻했던 기억이 모두 조각난 채 차가운 증거만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위자료 청구서 곧 변호사를 통해 전달될 거다. 각오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울려 퍼진 울림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의미했다. 나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뒤를 돌아봤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 눈빛은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듯한, 이미 판결을 내린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잠기는 소리가 공기 위로 덮이며 가슴 한켠을 단단히 봉인하는 듯 울려 퍼졌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이의 목소리만이 떨려 나왔다. 제발 용서해줘. 현우야, 제발.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손끝은 파르르 떨렸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 눈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짓과 두려움만이 뒤섞여 있었다. 더는 말이 필요치 않았다. 나는 천천히 한 발자국 물러나 봉투와 사진을 정리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한 변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다. 현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뭐든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절약했지만 내 귀에는 허황하게만 울렸다. 나는 차분히 답했다. 뭐든 한다고. 그 구두 신고서 회의 중이라고 카톡 보내던 그날 너는 옆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지. 그 순간 나는 내게 아무 의미도 아니었다는 거다. 그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듯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최태민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이소영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최태민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결혼식 때 내가 건배사로 말했던 거 기억나? 현우야, 아내 꼭 잘 부탁해라고. 그 말로 우리는 웃었지. 그런데 내가 뒤에서 한 짓이 이거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만 헛되게 울릴 뿐이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잔잔히 흘러내렸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위로해 주던 그 손길, 그 말들이 다 연기였나? 내 아내와 레지던스 드나들며 웃던 기분이 어땠냐? 만족스러웠냐? 최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다. 눈꺼풀을 질끈 감은 채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비열하게 느껴졌다. 나는 봉투를 다시 슬쩍 집어들고 냉정하게 선언했다.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위자료 청구, 법적 절차는 시작될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것이다. 각오해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최태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손은 뚜렷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이소영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최태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집, 그 웃음이 전부 거짓이었어?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대로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이소영의 분노는 결국 세상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기억이 짓밟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듯 보였다. 나는 이번엔 지은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말대로 마음은 나한테 있었다고? 그 마음 가지고 친구랑 레지던스 드나들며 웃은 게 그 결과야? 대단하다. 기가 막히게도 능숙하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심은 당신이야. 그냥 순간적으로 외로워서. 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외로움, 순간적인 실수, 몇 번을 반복했는데 아직도 실수라고 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만 했다. 어깨가 들썩이며 터져 나오는 울음은 더 이상 애절하지도 않았다. 단지 스스로가 만들어낸 함정에 빠진 자의 무너짐일 뿐이었다. 최태민은 여전히 굳은 채로 앉아 있었고 이소영은 눈을 피한 채 치를 떨었다. 컵에 담긴 소주가 그대로 식탁 위에서 흔들리며 반짝였다.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좋아. 내가 선택한 길이다. 대가도 스스로 져라. 이건 실수가 아니다. 선택의 결과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숨을 크게 내쉴 수 없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했다. 잠시 후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위자료 청구서 보낼 거다. 변호사 통해 연락 갈 테니 각오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 차가운 울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 셋은 침묵으로 굳어 있었고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최태민은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소영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내 눈빛은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듯한, 이미 판단을 내린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잠기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 위에 얹히며 마치 가슴 한 켠을 덮는 뚜껑처럼 들렸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외로움, 순간적인 실수, 똑같은 장면이 몇 번을 반복됐는데도 아직도 실수라고 말할 거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낄 뿐이었다. 최태민은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소영은 차가운 눈빛을 피하며 치를 떨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대가도 스스로 감당해라. 이건 실수가 아니다. 선택의 결과다. 침묵이 방 안을 삼켰다. 누구도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다. 잠시 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위자료 청구서가 갈 거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닿을 테니 각오해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 차가운 울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들 셋은 침묵 속에서 굳어 있었고 나는 등을 돌렸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온 집안을 집어삼킨 무거운 정적이 내 등을 밀어내듯 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 눈빛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듯한, 이미 모든 판단을 내려놓은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공기 위에 내려앉았다. 그 울림은 마치 내 가슴 한켠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뚜껑 같았다. 그날 이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일상은 더 이상 예전의 일상이 아니었다. 서류와 절차, 변호사와 법원의 문서가 내 하루를 대신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더는 할 말 없어. 모든 건 서면으로 진행해. 대리인 통해 연락해.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일임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끝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정식으로 내용 증명과 접수 서류를 보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이번 주 안에 집을 비워달라. 그 문장은 날카롭고 무자비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기도 했다. 짐을 챙겨 나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했다. 용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친구 집에 얹혀 지내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한다. 회사 안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결국 그녀는 예전의 자리를 잃었다. 블라인드와 커뮤니티에까지 사진 일부가 돌며 이름이 거론되고 손가락질 당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나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결제 내용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다. 조정위원은 증거를 확인한 뒤 혼인의 파탄이 명백하다고 판정했다.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목적은 돈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최태민에게도 같은 통지가 전달되었다. 그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SNS 계정은 사라졌고 직장에서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더 이상 회사에서 그의 자리는 없었다. 가족은 무너졌고 그는 아이들과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빠르게 그의 이름을 지워갔다. 며칠 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도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응시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내려앉아 가슴을 눌렀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더는 설명도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창을 닫았다. 저장하지도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 상태 그대로 응답 없는 기록으로 남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일은 복수나 승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과 절차로 정리하고 내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나는 의도적으로 담담해졌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내가 새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노량진 지하 원룸에서 지낸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던데. 낮에는 눈치 보여 못 나온다더라. 커뮤니티에는 그녀와 최태민의 사진이 다시 떠돌았다. 댓글은 가혹했다. 자업자득이지.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나는 그런 얘기들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에 스치는 소문들은 하나같이 잔혹했다. 그녀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들이었다.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저런 대신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며 분노를 정당화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며 동정을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가 나와 상관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 답을 내린 사람이었다. 밤이면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결혼 초 함께 꾸던 작은 계획들. 아침마다 먹던 김치찌개, 첫 월급으로 사던 분식집 튀김,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웃음들. 그 기억들이 거짓은 아니었기에 더 아프게 다가왔다. 칼날이 아니라 서서히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남아 있었다. 당신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건너편의 불빛이 바람에 따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평범한 빛조차 내겐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한때는 같은 풍경을 아내와 함께 바라보며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고 다짐했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무너졌고 그 흔적만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안녕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연극이었을까? 나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는 점뿐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더 큰 상처만 남긴다. 나는 원칙과 절차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로 했다. 분노와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게 법의 힘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자 최소한의 정직이었다. 법원은 담담하게 판결을 내렸다. 혼인의 파탄을 인정한다는 짧은 한마디, 그리고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 판결문은 차가운 활자로만 존재했지만 내겐 그 활자가 칼날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절차는 그렇게 끝났지만 마음의 파편은 여전히 모이지 않았다. 나는 법정에서 서명하며 스스로 다짐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끝까지 견뎌내겠다. 그러나 밤은 늘 잔인했다. 잠들기 전 나는 어김없이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소한 일들 저녁 메뉴를 고르며 고민하던 표정, 창가에 놓인 화분을 만지작거리던 손길, 내가 흘린 커피를 닦아주던 작은 행동. 그 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다. 분명 따뜻했고
나를 안심시키던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내 가슴을 찔렀다. 따뜻함의 기억일수록 배신의 상처는 깊어졌다. 나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끝내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고 은폐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나는 그 대가를 그녀와 최태민에게 요구했을 뿐이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도 내 휴대폰 안에 남아있다. 저장하지도 지우지도 않은 채. 가끔 파일 목록을 스쳐 지나갈 때면 그 문장이 불쑥 튀어나온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짧은 그 문장은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에 다시 작은 균열을 내곤 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내 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다. 나는 다시 한강 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불빛은 꺼지고 또 어떤 불빛은 다시 켜진다. 인간의 관계도 그와 같을 것이다. 꺼져버린 불빛은 다시 켜지지 않는다. 그녀와의 관계가 그렇듯이 순간 다시 짧은 의문이 스쳤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을 연기하려는 몸부림이었을까?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상관없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더는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 내게 남은 건 절차와 원칙뿐이다. 그것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다시 걸어가야 한다. 이제 나는 분노보다 차가운 현실을 붙들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